제주도 서귀포 앞바다에서 불어오는 짭조름하고 달콤한 바람은 제가 지난 10년 가까이 느껴보지 못했던 맛, 바로 숨 쉴 틈 같았습니다. 9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창문 하나 없는 태성 데이터 시스템의 회의실에 처박혀 제 성조차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끊임없이 터지는 위기 상황을 수습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취소하지도 명절을 건너뛰지도 또다시 비상대기라며 친구들에게 사과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고요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민지은 수석 시스템 아키텍트입니다. 거창하게 들리지만 실상은 회사의 운영 척추가 무너지지 않도록 홀로 떠받치고 있는 존재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그날 오후 따스한 햇살이 어깨를 감싸는 절벽 위 테라스에 앉아 차가운 한라봉 에이드를 손에 든 채 저는 문득 상상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지가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척도가 아닌 삶을요. 그때 제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보지 말았어야 했는데 실수로 화면을 보고 말았습니다. 최민석 이사. 그는 휴가가 필요한 직원은 진정한 리더십을 가질 체력이 없는 것이라고 말하던 상사였습니다. 반사적으로 전화를 받았고 제가 숨을 고르기도 전에 스피커 너머로 그의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금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민지은, 감사 준비 주간에 휴가라니. 휴가는 이미 승인받았습니다. 제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게으름 따위 승인한 적 없어. 당장 해고야. 지금 이 순간부터. 세상이 무너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대신 제 안에 무언가가 딸깍하고 풀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침묵이 길어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웃음이 터졌습니다. 무례함 때문이 아니라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순수하고 날카로우며 너무나 뒤늦게 찾아온 안도감이었죠. 그가 또 다른 협박을 덧붙이기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테이블 맞은편에서 부드러운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제라도 있나요? 세련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물었습니다. 조용한 자신감, 굳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느껴지는 존재감. 그의 이름은 강도진, 예약 착오로 인해 우연히 저와 같은 프라이빗 다이닝 테이블에 합석하게 된 IT 업계의 거물이었습니다. 저는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방금 해고당했거든요. 그는 놀란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흥미롭다는 표정이었죠. 그렇군요. 그가 자신의 잔을 제 잔에 가볍게 부딪히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대로 된 사람들이 당신을 알아볼 때가 된 것 같군요. 그때는 몰랐지만 최 이사의 횡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점화 플러그였죠. 강 대표의 잔이 여전히 허공에 머물러 있을 때 제 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지만 오래된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한번 쓱 보자 제 즐거움은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로 변했습니다. 최 이사에게서 온 3개의 메시지. 짧고 졸렬하고 다급했습니다. 노트북 즉시 반납해. 자산 회수팀에서 연락 갈 거야. 경업 금지 조항 때문에 이 바닥에서 다시는 일 못하게 만들어주지. 일주일 전이었다면 이 문장들에 짓눌렸을 겁니다. 수년간의 과로로 인해 제 신경계는 위협 비슷한 것만 봐도 움츠러들도록 훈련되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부드러운 저녁 조명 아래 제주도의 푸른 바다가 등 뒤로 펼쳐진 이곳에서 그 말들은 하찮게 느껴졌습니다. 바람을 향해 지저대는 종이 호랑이 같았죠. 강 대표가 제 표정의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맞춰볼까요? 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본인이 무리수를 뒀다는 걸 깨닫고 있나 보군요.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공포가 저에게 통할 거라고 생각하네요. 통하나요? 저는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요, 더 이상은요. 그는 그 대답으로 모든 것을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다시피 그가 남은 와인을 흔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태성 데이터 시스템은 수년째 고객사들을 잃고 있습니다. 업계 사람들은 다 알죠. 그 회사의 운영 중추가 단 한 사람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걸요. 다만 그 사람이 제 맞은편에 앉아 있는 줄은 몰랐네요. 그 말은 생각보다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누군가가 저질러 놓은 난장판을 수습하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그 이상의 존재로 인정받는 건 익숙지 않았으니까요. 지은 씨, 그가 계속했습니다. 어떤 회사는 리더십 덕분에 살아남지만 어떤 회사는 리더십이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살아남습니다. 태성은 후자이고 그건 지속 가능하지 않죠. 고통스러운 헛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익숙한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여기 계셨군요. 고개를 돌리자 협력사 시스템 전략가인 이수진 이사가 테라스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아, 강 대표님, 누군가와 미팅 중이신 줄은 몰랐네요. 미팅 아니에요. 그가 특유의 여유로운 자신감으로 말했습니다. 발견이라고 해야 할까. 수진 씨는 한쪽 눈썹을 치켜뜨며 저를 보았습니다. 제가 아직 대답할 준비가 안 된 질문들을 눈빛으로 던지면서요. 하지만 그녀가 입을 열기도 전에 제 폰 화면에 여전히 떠 있는 최 이사의 마지막 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감사 기간에 해고했다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움이 아니라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자기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전혀 모르고 있네요. 그녀가 팔짱을 끼며 중얼거렸습니다. 벤더 계약의 절반이 지은 씨의 감독하에 있잖아요. 자기가 지금 무슨 연쇄 반응을 일으켰는지 이해나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심장이 더 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서서히 깨달음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그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게 문제였습니다. 강 대표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조용한 만족감으로 저를 관찰했습니다. 당신의 전 고용주가 수년간 피해왔던 무언가를 곧 겪게 될 것 같군요. 그게 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잘못된 여자를 과소평가한 대가요. 바람이 테라스를 스치고 지나가며 한때 제가 빠져 허우적거렸을 공포의 잔재들을 씻어갔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커튼 뒤에 과로한 아키텍트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최 이사가 계산에 넣지 못한 변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수는 그가 아니라 제가 둘 차례였습니다. 제가 호텔 방으로 돌아왔을 때 제주의 밤은 부드러운 벨벳 커튼처럼 해안가에 내려앉았지만 창밖의 고요함은 제 폰 안에서 커지고 있는 폭풍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부재 중 알림이 16건, 음성 메시지 6건, 쏟아지는 이메일들. 저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숨을 내쉬며 첫 번째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태성 내부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동료 김하은 대리의 메시지였습니다. 제발 최 이사님이 진짜로 팀장님 자르신 거 아니라고 말해줘요. 감사 준비 다 무너지고 있어요. 박 대리가 팀장님 시퀀스 돌리려다가 정산 모듈을 통째로 날려먹었어요. 클라이언트들이 벌써 팀장님 이름 찾고 난리예요. 답장을 하기도 전에 두 번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그 사람은 팀장님이 책임을 버리고 도망갔다고 말하고 다니는데 아무도 안 믿어요. 저는 눈을 감고 지난 7년의 무게가 피로가 아닌 명료함으로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태성은 제가 떠나서 망가진 게 아니었습니다. 원래 망가져 있었던 거죠. 제 부재는 그 균열을 눈에 보이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다음은 인사팀의 음성 메시지였습니다. 딱딱하고 대본을 읽는 듯 자귀적인 어조였습니다. 규정에 따라 72시간 내에 모든 회사 자산을 반납해 주십시오. 또한 비밀 유지 및 경업 금지 조항에 따른 의무 사항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해석하자면 최 이사는 패닉 상태이고 그를 구하기 위해 관료주의가 필요하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관료주의는 그 밑바닥의 시스템이 안정적일 때만 작동하는 법인데 저 없는 태성은 그렇지 못했죠. 저는 폰을 휙 던져 이불 위에 부드럽게 떨어지게 했습니다. 거의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 위기는 제가 해결할 몫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자 수진 씨가 에스프레소 2잔과 모든 걸 안다는 듯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게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녀가 안으로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소문 진짜 빠르네요. 리트릿에 온 컨설턴트 절반이 지은 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눈을 깜박였습니다. 제 얘기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 대표님이 몇몇 사람들에게 지은 씨 얘기를 했거든요. 방 안의 공기가 바뀌더라고요. 지은 씨가 직접 봤어야 했는데 제가 더 놀란 건 강 대표가 제 얘기를 했다는 사실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실제로 귀를 기울였다는 사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수진 씨가 테이블에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지은 씨가 수년 동안 태성을 먹여 살린 거 다들 알아요. 당신 인사고과에 서명하는 그 남자만 빼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이제 자유잖아요. 그래서 다음엔 뭐 하고 싶어요? 아까 강 대표가 했던 질문과 같았습니다. 제가 수년간 피해왔던 바로 그 질문이었죠. 저는 발코니 문 너머 멀리 반짝이는 물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저 버티는 것 말고 선택이라는 걸 하고 싶어요. 수진 씨는 저를 빤히 보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선택 잘해봐요. 최 이사 그 사람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지 상상도 못하고 있으니까. 그녀가 나간 뒤 저는 다시 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또 다른 이메일이 막 도착해 있었습니다. 이번엔 주요 클라이언트였습니다. 제목 긴급 민지은 팀장님과의 업무 연속성 요청. 저는 심장박동이 차분하고 확실해지는 것을 느끼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태성과의 이야기는 끝났을지 몰라도 다음 챕터는 제 조건대로 쓰일 것이었습니다. 이탈리아가 아닌 제주를 떠나던 아침, 김포행 비행기를 타기 전 공항 하늘은 분홍빛과 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제 폰에 와 있는 메시지에 비하면 너무나 온화하고 평화로웠죠. 몇 시간 전 메일을 보냈던 바로 그 주요 클라이언트였습니다. 이번에는 어조의 다급함보다 더 무거운 무언가가 실려 있었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원합니다. 현재 민 팀장님의 포트폴리오를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결과물이 벌써 예정보다 3일 지연되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기도 전이었습니다. 이륙 후 와이파이가 연결되자마자 최 이사의 충동적인 횡포가 불러온 결과들이 제 메일함에서 실시간으로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느리지만 피할 수 없는 폭발처럼 수십 개의 사내 이메일 스레드가 실시간으로 혼란을 중계하고 있었습니다. 박 대리, 감사 준비를 완료할 수가 없어요. 정산 알고리즘에서 듣도 보도 못한 에러 코드가 계속 떠요. 운영팀장, 그건 민 팀장님이 3년 전에 아키텍처 절반을 커스터마이징 해놔서 그래요. 그거 돌리는 법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재무이사, 클라이언트들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누가 상황 설명 좀 해봐요. 그리고 최 이사가 보낸 메시지 하나. 민지은이 남긴 문서 찾아봐. 뭔가 남겨둔 게 있을 거 아냐. 대체 불가능한 사람은 없어. 상공 3만 피트 약구 0미터 위에서 소리내어 웃을 뻔했습니다. 문서라니요. 시스템은 문서로 돌아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통찰력으로 돌아가는 거였죠. 수년간의 개선, 본능과 패턴 인식에 기반한 수천 번의 미세 조정, 전체 구조가 숨쉬는 걸 볼 수 있을 만큼 오랫동안 현장 참호 속에 있어야만 얻을 수 있는 지식. 그건 다운로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직접 겪어서 얻는 거죠. 하지만 가장 뼈아픈 메시지는 하은 씨에게서 왔습니다. 그 사람이 팀장님 탓을 하고 있어요. 팀장님이 워크플로우를 고의로 망가뜨렸다고 경영진에 보고했대요. 사람들이 반발하고 있긴 한데 상황이 지저분해요.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맥박은 안정적이었고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그는 정확히 강 대표가 예견한 대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승무원이 제 곁에 멈춰 섰습니다. 손님, 불편하신 점 없으십니까? 저는 예의 바른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제대로 된 것 같네요. 몇 시간 뒤 바퀴가 활주로에 닿고 서울의 공기가 저를 맞이했을 때 현실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더 무거웠지만 숨 막히는 무게가 아니라 저를 단단히 잡아주는 무게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실패를 대신 흡수해주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에겐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도착 로비에서 캐리어를 끌고 나올 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라면 무시했겠지만 가슴속 무언가가 바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낮고 잔뜩 긴장해서
패닉을 감추려 애쓰는 익숙한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팀장님, 저 정원우입니다. 정원우 사원. 최 이사가 제 역할을 대신하라며 무리하게 승진시키려 했던 분석가였습니다. 사람은 좋지만 그 무게를 감당하기엔 너무나 경험이 부족한 친구였죠. 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감사 시스템은 계속 깨지고 클라이언트들은 미팅하자고 난리인데 최 이사님은 모두에게 고함만 지르고 계세요. 팀장님이 돌아올 거라고 계속 말씀하시면서요. 마지막 말이 저를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9년의 희생, 해고, 그리고 모욕을 당하고도 돌아간다고? 아니요. 그런 날들은 끝났습니다. 원우 씨, 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일은 원우 씨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건 알아둬요. 이 난장판은 최 이사가 만든 거예요. 원우 씨도 저도 아니에요. 그가 떨리는 숨을 내쉬었고 공포와 안도감이 뒤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전해야 할까요? 저는 집으로 향하는 첫 풍경, 서울의 지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전해줘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지은은 더 이상 공짜로 실수를 수습해주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여기부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부드러운 기하학적 무늬를 그리며 제 아파트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태성 데이터 시스템에 번지고 있는 기업의 들부를 생각하면 과분할 정도로 따뜻하고 평온한 아침이었습니다. 캐리어를 내려놓고 방전된 폰을 충전기에 꽂은 뒤 커피를 한 잔 따랐습니다. 머그잔이 입술에 닿기도 전에 알림이 폭발했습니다. 인사팀의 음성 메시지 사건, 최 이사에게서 온 7건, 긴급 표시가 된 이메일 10여 통, 저는 모두 무시하고 하은 씨의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경영진이 오늘 아침 감사 리허설을 강행했어요. 시스템이 2번이나 멈췄고 데이터 브리지까지 충돌했어요. 클라이언트 2곳에서 팀장님을 복직시키거나 동급 전문가로 대체하지 않으면 자금 지원 중단하겠다고 협박 중이에요. 스포일러 하자면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죠. 몇 초 뒤 2번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최 이사 지금 패닉 상태예요. 말을 바꾸고 있어요. 팀장님이 무단으로 나갔다고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9년 동안의 야근, 반납한 휴일, 새벽에 긴급 수리. 하지만 뻔뻔하게도 내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죠. 폰이 울렸습니다. 또 다른 모르는 번호, 또 인사팀의 매뉴얼 읊는 소리겠거니 하고 음성 사서함으로 넘기려는데 텍스트 변환 미리 보기가 저를 멈칫하게 했습니다. 태성 이사회입니다. 최근 사태에 대해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사회. 그들은 부사장급 아래 직원에게는 절대 직접 연락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직접 연락했다는 건 모든 걸 말해주었습니다. 패닉은 최 이사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었습니다. 시스템 붕괴는 이제 경영 위기가 되었습니다. 그걸 처리하기도 전에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아는 번호였습니다. 강 대표님, 제가 즉시 받았습니다. 벌써 서울에 왔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특유의 여유로운 차분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혼란조차 선택 가능한 불편함 정도로 들리게 만드는 그런 목소리였죠. 어제 도착했습니다. 제 메일함이 아주 흥미진진할 거라 짐작하시겠지만요. 흥미진진이라 점잖은 표현이네요. 그가 웃었습니다. 오늘 아침 태성의 전 클라이언트 2곳과 통화했습니다. 둘 다 지은 씨를 언급하더군요. 지은 씨의 갑작스러운 부재 이후 발생한 불안정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요. 갑작스러운 사내 정치가 역사를 다시 쓰는 방식은 언제 봐도 놀라웠습니다. 전 더 이상 관여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최 이사가 선택한 사람과 일해야겠죠. 그게 문제겠지만요. 그들은 최 이사가 선택한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그들은 연속성을 원합니다. 능력을 원하죠. 바로 당신을요.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전 계약 위반 같은 거 안 합니다. 누구를 빼오거나 하지 않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리더십이 실패하면 클라이언트들은 안정성을 따라 이동합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 태성이 가진 유일한 안정적인 변수는 지은 씨였으니까요. 그의 말은 아첨이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은 씨, 그가 목소리를 낮추며 계속했습니다. 다시 한번 만나고 싶군요. 당신의 레벨에 맞는 기회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가둬뒀던 그 레벨 말고요.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그를 방해했습니다. 날카롭고 참을성 없는 노크 소리 한 번.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누구 올 사람 있어요? 강 대표가 소리를 들었는지 물었습니다. 아니요. 다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더 세게. 제 맥박이 차분해졌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더 차갑고 통제된 무언가로요. 다시 걸게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조심해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절박함으로 붉게 달아오르고 턱은 분노로 꽉 담은 채 서 있는 사람. 최민석 이사는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작아진 사람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방향을 틀기 시작합니다. 최 이사는 마치 등 뒤에 세상이 불타오르는 듯한 표정으로 제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선 실제로 그랬죠. 그의 양복 재킷은 비뚤어져 있었고 넥타이는 반쯤 풀려 있었으며 눈에는 자신이 진정으로 지배해 본 적 없는 왕국을 지난 48시간 동안 통제하느라 잃어버린 남자의 광적인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민지은, 그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얘기 좀 해. 예전 같으면 저 말 한마디에 가슴이 조여오고 심장이 뛰고 움츠러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할 얘기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문을 더 넓게 밀치고 허락도 없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만함은 익숙했지만 그 밑에 깔린 절박함은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지난 9년 동안 그가 날카롭게 시작했습니다. 난 자네의 성실함, 일관성, 자네의 제 침묵을 믿었겠죠.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그가 움찔했습니다. 죄책감인지 분노인지 모를 작은 경련이 일었습니다. 지금 비꼬고 있을 때가 아니야. 그가 쏘아붙였습니다. 감사가 엉망이 됐어. 전체 워크플로우가 틀어졌다고. 클라이언트들이 격분하고 있어. 격분한 게 아니에요. 제가 정정했습니다. 그들은 불안정성에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님이 만든 불안정성이요. 그의 턱 근육이 붉어졌습니다. 난 아무것도 안 만들었어. 자네가 떠난 거지. 해고하셨잖아요. 제가 부드럽게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실시간으로 자신의 실수를 되감게하는 사람처럼 서성거렸습니다. 좋아. 내가 좀 성급했을 수도 있어. 성급했다고요? 제가 눈썹을 치켜뜨며 되물었습니다. 제 휴가를 게으름이라고 불렀죠. 모욕했고 말하는 도중에 해고했습니다. 그건 성급한 게 아니에요, 이사님. 그건 습관이죠. 그는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를 정말로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지난 10년 가까이 그가 호통치던 그 여자가 더 이상 아니라는 걸 깨달은 것처럼요. 돌아와야 해.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그 말은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명령으로 포장된 애원이었죠. 싫습니다. 그 단순한 대답이 그를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조건도 안 들어보고 그가 마지막 단어에서 목소리를 떨며 물었습니다. 돌아갈 가치가 있게 만들 수 있는 조건은 없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내가 수습할 수 있어. 이 사회가 답을 원해. 우리 구조를 지탱하던 유일한 사람이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알고 싶어 한다고. 제가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는데요? 그의 침묵이 충분한 대답이었습니다. 지은아. 그가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엔 더 부드럽게. 내가 자네를 과소평가했어. 인정해. 난 자네가 대체 가능하다고 생각했어. 틀린 말은 아니네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누가 누구를 대체하게 될지 계산을 잘못하셨을 뿐이죠. 그의 눈에 혼란이 스쳤습니다. 그는 아직 강 대표나 이미 업계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대화를 듣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이사님,
제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제가 떠나서 통제력을 잃으신 게 아니에요. 애초에 통제력을 얻은 적이 없으셨던 거죠. 그는 진실이 물리적인 무게라도 되는 양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정말 안 돌아올 건가? 네. 그의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붕괴는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공허하고 피할 수 없는 것이었죠. 그는 문 쪽으로 발을 옮기다 멈칫하더니 속삭였습니다. 그들이 나한테 책임을 물을 거야. 그래야죠. 제가 말했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패배한 듯 한 번 고개를 끄덕이고 걸어 나갔습니다. 최 이사가 떠난 후의 정적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폭풍이 터지기 직전의 공기처럼 전기가 흐르는 듯 했죠. 저는 거실에 서서 닫힌 문을 한참 동안 응시하며 그 순간의 무게가 내려앉도록 두었습니다. 9년 동안 무시당하고 간과되고 묵살되고 축소되었던 시간들, 그리고 이제 제 휴식을 조롱하던 남자가 제 문 앞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직원을 잃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세계를 지탱하던 구조를 잃었다는 걸 드디어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제 폰이 다시 켜졌습니다. 이사회 발신. 아, 올 것이 왔군요. 다음 도미노. 저는 침착하고 차분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지은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누군가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민 팀장님, 한유라 이사입니다. 팀장님의 퇴사와 관련해 몇 가지 긴급히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요. 그녀의 어조에는 적대감이 없었습니다. 그저 피로와 기업의 생존 본능에서 나오는 날카로움만 있을 뿐이었죠. 네, 물론이죠. 제가 말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녀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희는 오늘 아침까지 아무런 문제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팀장님이 갑작스럽게 퇴사했다고 보고받았거든요. 해고당했습니다. 제가 정중히 정정했습니다. 승인된 휴가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요. 침묵, 무겁고 죄를 묻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른 이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전체 운영 아키텍처에 접근 가능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사실입니까? 네, 제가 대답했습니다. 최 이사님이 제대로 된 인수인계 교육에 리소스를 배정하는 걸 거부하셨거든요. 제가 문서는 다 남겨뒀습니다. 하지만 문서만으로는 실무 지식을 대체할 수 없죠. 또다시 침묵. 그러다 한 이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민 팀장님, 혹시 임시 자문역을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철저히 과도기적인 업무로만요. 보상은 적절히 해드리겠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유혹 때문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관계가 역전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저를 직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잃기는 두려운 자산으로 보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이탈리아의 절벽 위 테라스에서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자유는 선물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요. 제안은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문 업무를 맡을 여유가 없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 날카로운 흡기음, 연습된 전문성 뒤에 숨겨진 당황스러움,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왜냐하면 제가 대답했습니다. 제 업무가 뒷수습으로 취급받지 않을 기회를 모색 중이거든요. 이사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정중하게 통화를 마쳤지만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혼돈, 책임 전가, 정치적 수싸움. 폰을 내려놓고 숨을 고르자 다시 진동이 울렸습니다. 강 대표의 문자였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 괜찮으면 판교 오피스로 한번 들러주세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눌 준비가 된 것 같아서요. 맥박이 안정되었습니다. 뛰지도 불안하지도 않고 준비된 상태. 1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위기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향해 발을 내디디고 있었습니다. 저는 재킷을 챙겨들고 문을 잠근 뒤 모든 것을 요구하기만 했던 삶으로부터 걸어 나왔습니다. 다음 챕터는 제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가 마침내 인정받을 곳을 선택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선진 테크구 하늘코어의 판교 본사는 기업 건물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매끈한 건축미, 깨끗한 유리 라인,
그리고 정제된 에너지처럼 로비에 흐르는 조용한 집중의 울림. 그것은 태성의 형광등 아래 절망과는 정반대의 느낌이었습니다. 리셉션 직원이 제 이름을 부르며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지은님. 강 대표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있다니? 비상 상황 사이에 저를 끼워 넣는 것도 의무감에 부르는 것도 아닌 기다림. 저는 협업 공간들이 늘어선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아이디어로 가득 찬 화이트보드,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팀들, 고성도 없고 허둥지둥하는 모습도 없었습니다. 공포가 아니라 의도에 의해 움직이는 직장. 마지막 문이 열리자 강 대표가 긴 테이블 상석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따뜻하고 절제되어 있으며 거의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지은 씨. 그가 일어나 저를 맞으며 말했습니다. 와줘서 기쁘군요. 궁금해서요.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가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좋아요. 호기심은 보통 더 큰 무대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는 첫 번째 신호니까요. 우리는 면접 같지 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것은 인정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태성에서의 제 아키텍처 결정들, 재설계, 리스크 평가, 시간이나 지원 없이도 무너져가는 시스템을 안정시켰던 능력에 대해 물었습니다. 단 한 번도 제가 왜 휴가를 갔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제 가치가 조건부라는 암시도 없었습니다. 제가 특히 복잡했던 안정화 시퀀스에 대해 설명을 마치자 그는 감탄한 듯 등을 기대었습니다. 지은 씨는 태성을 살려두기만 한 게 아니었군요. 그가 말했습니다. 임원급 레벨에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대우는 중간 관리자급으로 받고 있었네요. 저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신을 해고했죠. 그가 계속했습니다. 우리로선 아주 편리하게도 당신을 자유롭게 해줬군요. 그가 서류철 하나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두껍지는 않지만 무게감이 느껴지는 서류였습니다. 전무이사. 그가 말했습니다. 시스템 전략 및 인프라 총괄. 완전한 자율권. 당신만의 팀. 그리고 수년간 해온 일에 걸맞은 보상까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 자신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그 제안이 제가 너무 지쳐서 상상조차 못했던 삶과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류철을 열었습니다. 제 미래가 저를 마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하기도 전에 강 대표가 부드럽게 덧붙였습니다. 오늘 당장 결정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 더 이상 리드하기 위해 허락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란 걸 알아줬으면 해요. 당신은 서 있는 곳 어디에서든 안정성을 만들어내는 리더니까요. 그의 말은 돌에 새긴 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서류철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좋아요. 제가 일어나려 하자 그가 덧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아침 태성 이사회에서 우리 쪽에 연락이 왔었어요. 제가 멈칫했습니다. 우리랑 접촉하고 있는지 묻더군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강 대표의 표정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쪽이 신경 쓸 일 아니라고 했죠. 다음 날 아침, 소식은 제가 블라인드를 걷기도 전에 퍼졌습니다. 메시지들이 쏟아졌습니다. 어떤 건 패닉, 어떤 건 사과, 어떤 건 그저 충격. 하지만 제 몸을 일으키게 만든 건 하은 씨의 메시지였습니다. 감사 포털이 새벽에 또 다운됐어요. 클라이언트 3곳이 긴급회의 요청했고요. 누가 팀장님이 승인된 휴가 중에 해고당했다고 흘렸나 봐요. 다 퍼졌어요. 민 팀장님 전부 다요. 브라우저를 열었습니다. 거기 있었습니다. 업계 뉴스 헤드라인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태성 데이터 시스템 수석 아키텍트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운영 대혼란. 그 아래 짧지만 치명적인 단락이 있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회사의 핵심 시스템은 주로 한 명의 아키텍트에 의해 유지되었으며 최근 그의 해고로 인해 리더십의 안정성과 장기적인 운영 감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사는 제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죠. 업계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굴 말하는지 다 알 테니까요. 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이사회에서 온 또 다른 이메일. 지난번보다 더 다급했습니다. 민지은님, 즉각적인 미팅을 요청합니다. 상황이 심각하게 고조되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명확한 설명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구조를 요청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들의 구조대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은요. 답장을 보내기도 전에 또 다른 메시지가 떴습니다. 발신자 불명. 화면을 통해 속삭임처럼 느껴질 만큼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이 팀장님 탓을 하려고 하는데 진실은 다 밝혀졌어요. 다시 끌려가지 마세요. 서명은 없었지만 저는 말투를 알아봤습니다. 원우 씨였습니다. 부드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하은 씨가 서 있었습니다. 지쳐 보였지만 긴장과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여기 오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녀가 빠르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팀장님이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뭘요? 그녀가 안으로 들어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오늘 아침 이사회가 최 이사를 추궁했어요. 회의 전체가 녹음됐는데 누군가 녹취록을 유출했어요. 심장이 멈칫했습니다. 그녀가 폰을 건넸습니다. 텍스트 줄들이 화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사, 감사 시즌에 우리 시스템을 안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아키텍트를 왜 해고했습니까? 최민석, 그 여자가 리더십을 해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사, 해친 겁니까? 아니면 당신보다 뛰어났던 겁니까? 녹취록은 최 이사의 권위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 이사회 의장, 당신은 자존심 때문에 운영의 무결성을 훼손했습니다. 즉시 효력을 발휘하여 정식 징계 검토 전까지 직무 정지를 명합니다. 저는 폰을 하은 씨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 사람 끝났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죠. 혹시 돌아오실 생각 있으세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안도감으로 이완되었습니다. 실망이 아니었습니다. 다행이네요. 팀장님은 거기 묻혀 있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알림 소리가 우리를 방해했습니다. 강 대표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오후에 들러주시겠어요? 마무리할 세부 사항이 있어서요. 하은 씨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분인가요? 네. 그럼 가세요. 그녀가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마세요. 그녀가 떠난 뒤 저는 아파트의 고요함 속에 서서 낯선 감정이 가슴에 자리 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도 복수심도 아닌 정열이었습니다. 9년 만에 처음으로 제 삶은 위기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드디어 온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제가 도착했을 때 강 대표의 사무실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복도의 잡담도 서두르는 발걸음도 없이 의도된 듯한 고요함만이 흘렀습니다. 그는 스카이라인이 내려다 보이는 창가에 뒷짐을 지고 서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가 말했습니다. 태성이 오늘 아침 최 이사의 사임을 발표했더군요. 제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자발적인 사임이라던데. 그가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발적인 건 하나도 없었죠. 그의 어조에는 승리감은 없었습니다. 폭풍이 마지막 천둥 소리를 내고 끝나는 필연적인 고요함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마주 보았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당신을 숨기지 않을 역할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침묵이 아니라 존재감을 요구하는 역할 말입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수년 전부터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는 한번 고개를 끄덕이더니 테이블 위로 한 장짜리 계약서를 밀었습니다. 깔끔하고 직설적이며 함정 따위 없는 저를 위축되게 만들 문구는 하나도 없는 계약서였습니다. 전무이사. 제 이름이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제 미래가 눈에 보였습니다. 저는 서명했습니다. 그러자 제 안에 무언가가 지친 어깨로 태성을 짊어지고 다녔던 그 부분이 충성심이란 곧 자기 소멸이라고 믿었던 그 부분이 마침내 손을 놓았습니다.
제가 선진 테크를 나설 때 저녁 노을이 도시를 따뜻한 호박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원 가장자리에 멈춰서서 그 순간이 뼛속까지 스며들도록 두었습니다. 폰이 울렸습니다. 하은 씨의 마지막 메시지. 여기 사람들 이제 다 진실을 알아요. 사람들은 팀장님이 회사를 지탱한 게 아니라 팀장님이 곧 회사였다고 말해요. 저는 답장을 쳤습니다. 본인을 잘 챙겨요. 이제 그건 하은 씨의 짐이 아니니까. 그러고 나서 저는 9년 만에 처음으로 폰 전원을 껐습니다. 침묵은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것이었죠. 저녁 빗속으로 걸어 들어가며 저는 마침내 이해했습니다. 해고당한 것은 제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것은 제 이야기를 해방시킨 것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해고당한 건 상실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마침내 저 자신을 되찾은 순간이었죠. 때로는 삶이 문을 닫아버리는 건 당신이 진정으로 속해야 할 곳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느낌을 공유해 주세요. 이 이야기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좋아요를 누르고 전송해 주세요. 사이렌 소리가 귀를 찢을 듯 울렸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박서연 씨, 정신 차려요. 간호사가 소리쳤다. 새하얀 불빛이 눈을 찔렀다. 두개골이 북처럼 쿵쿵 울렸다. 3일 전 내 남동생의 졸업식 무대. 그는 마이크를 붙잡고 나를 똑바로 노려보았다. 내 스타트업 자금으로 누나 신탁기금에서 15억 원이 필요해. 어머니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게 네 의무야. 거절하면 더 이상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마.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싫어. 군중은 얼어붙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폭발했다. 이제 고통이 나를 침대에 묶어두고 있었다. 키가 크고 정장을 빼입은 그림자가 침대 발치에 어른거렸다. 박서연 씨, 낮은 목소리의 남자가 말했다. 할머님께서는 돈 이상의 것을 남기셨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칭찬받기 위해 가족의 금고가 되었다가 돈 주기를 멈췄다는 이유로 벌을 받아본 적이 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당신의 이야기를 아래에 남겨주세요. 싫다고 말한 사람은 당신뿐만이 아닙니다. 3일 전만 해도 나는 가족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다. 나는 대한민국 부산의 해운대에서 자랐다. 그곳의 바닷물은 약속처럼 반짝였고 아버지가 소유한 리조트가 우리 세계의 전부였다. 12살 때 나는 방과 후에 프런트 데스크에서 일을 시작했다. 손님들은 짐수레를 끌고 들어왔다. 나는 여권을 확인하고 오션뷰 객실을 배정했으며 매니저가 알아채기 전에 이중 예약을 수정했다. 아버지 박진우는 한 번 로비의 CCTV 화면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나중에 수석 컨시어지에게 전화했다. 서연이는 믿을만해. 그가 말했다. 인터콤으로 들었어. 그것이 애정 표현의 전부였다. 로비는 시트러스 광택제와 자외선 차단제 냄새로 가득했다. 나는 2사이즈는 더 큰 네이비색 블레이저를 입고 소매를 걷어 올렸다. 관광객들은 추가 수건을 요청했고 나는 객실 관리부로 달려갔다. 한 신혼부부가 예약이 누락되었다며 다투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샴페인이 있는 스위트룸으로 업그레이드 해주었다. 아버지는 사무실 창문 너머로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미소는 없었고 그저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의 엄지손가락뿐이었다. 15살이 되었을 때 나는 벨보이들이 준 팁, 생일 용돈, 수영장 바에서의 주말 근무로 신발 상자 안에 800만 원을 모았다. 나는 대학교 통학용 중고 세단을 사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때 남동생 서준이가 15살이 되었다. 그는 광안대교를 질주할 빨간색 머스탱 컨버터블을 원했다. 어느 날 오후 어머니 김미경은 나를 리조트 사무실로 불렀다. 햇빛이 블라인드 사이로 쏟아져 들어왔다. 내 동생은 자신감이 필요해. 특히 운전할 때 말이야. 그녀가 설명했다. 가족은 미래에 투자하는 거야. 그녀는 내 신발 상자가 든 봉투를 책상 너머로 밀었다. 그날 저녁 나는 서준이가 배기음을 터뜨리며 급하게 출발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오픈카 위로 손을 한번 흔들었다. 아무 말도 없었다. 머스탱은 그의 상징이 되었다. 그는 직원 주차장에 차를 빗돌게 주차하고 열쇠를 대롱거리게 놔두었다. 손님들은 그 번쩍이는 차가 사장 아들의 것이냐고 물었고 직원들은 그렇다고 확인해 주었다. 나는 체인이 덜거덕거리는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갔다. 18살 때 나는 두 가지 일을 병행했다. 새벽에는 리조트 카페에서 라떼를 만들었고 저녁에는 시급 3만 원을 받고 고3 학생들에게 대수학을 가르쳤다. 모든 돈은 어머니가 매달 검토하는 공동 명의의 통장으로 들어갔다. 서준이의 연세대학교 합격증이 첫 해 등록금 5,000만 원이라는 청구서와 함께 도착했다. 아버지는 아침 식사 중에 계란에서 눈을 들었다. 너는 이미 돈을 벌고 있잖니. 그가 말했다. 첫 학기는 네가 내줘. 누나의 의무지. 나는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돈을 이체했다. 서준이는 해변에서 찍은 셀카를 연대생 캠퍼스 라이프라는 태그와 함께 올렸다. 나는 내 전문대 등록을 유지하기 위해 더블 시프트를 뛰었다. 2학년 때 서준이는 과학생회에 들어갔다. 회비가 500만 원에 달했다. 나는 자정까지 객실을 청소하고 모래를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고 수건을 백조 모양으로 접었다. 어머니는 그것을 일시적인 희생이라고 불렀다. 아버지는 팀플레이라고 했다. 나는 은행에 전화해 송금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했다. 과행사에는 턱시도 대여가 필요했고 봄방학에는 태국행 비행기 표가 필요했다. 나는 새벽 2시까지 미니바를 채웠다. 손은 락스 때문에 거칠어졌다. 서준이는 야자수와 네온사인이 그려진 엽서를 보냈다. 어머니는 로비에 그중 하나를 액자에 넣어 걸었다. 해외에서 공부하는 우리 아들이라는 문구와 함께 20살 때 서준이는 교양 수업에서 자신의 요트 예약 앱을 발표했다. 교수들은 극찬했다. 아버지는 리조트 루프탑에서 지역 투자자들을 위한 저녁 식사를 주최했다. 촛불이 샴페인 잔에 반사되어 깜빡였다. 서준이는 프로젝터로 와이어 프레임을 씌워냈다. 매끄러운 럭셔리 예약 서비스를 약속했다.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어머니는 환하게 웃었다. 우리 아들, 미래를 보는 눈이 있어. 아버지는 건배를 제의했다. 제2의 해운 그랜드 제국을 위하여 나는 코스 사이에 접시를 치웠다. 나중에 아버지가 제빙기 옆에서 나를 구석으로 몰았다. 프로토타입의 서버가 필요해. 내 남은 돈일 200만 원이면 해결돼. 그는 말했다. 나는 윙윙거리는 형광등 아래에서 모바일 뱅킹에 로그인했다. 이체 완료. 서준이는 투자자와 하이파이브를 했다. 내 이름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그 일 200만 원은 클라우드 크레딧과 UI 디자이너 비용으로 사라졌다. 서준이의 기터브는 커밋으로 가득 찼다. 아버지는 실시간 지표를 보여주기 위해 로비에 두 번째 모니터를 설치했다. 손님들은 예약 카운터가 올라가는 것을 지켜봤다. 직원들은 IPO 대박의 꿈에 대해 속삭였다. 22살. 서준이는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여름 인턴십을 하게 되었다. 비행기, 숙소, 네트워킹 행사, 또 일 800만 원이 필요했다. 나는 연회가 끝난 후 주방을 문지르는 야간 근무를 맡았다. 손톱 밑에는 기름때가 끼고 산업용 싱크대에 허리를 구부리느라 등이 아팠다. 어머니는 판교로 영양제를 보냈다. 아버지는 서준이의 합격 통지서를 로비에 액자로 걸었다. 미래의 CEO라는 명패와 함께 나는 직원 휴게실에서 차가운 남은 음식을 먹으며 내 학위를 따기까지 몇 달이 더 남았는지 계산했다. 인턴십 사진이 SNS를 도배했다. 벤처 투자자들과 함께 서울의 루프탑바에서 해성테크 박서준 신화. 어머니는 그 사진들을 리조트 납품업체들에게 전달했다. 콘셉트 증명이라고 썼다. 집으로 돌아온 서준이는 앱을 개선했다. 베타 테스터들은 열광했다. 아버지는 데모데이를 위해 리조트 회의실을 확장했다. 투자자들은 전용기를 타고 날아왔다. 어머니는 케이터링을 조정했다. 나는 이름표를 인쇄하고 커피를 채우고 소개하는 내내 미소를 지었다. 서준이는 거울 앞에서 투자 설명회를 연습했다. 확장 가능성, 파괴적 혁신, 수익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승인했다. 어머니는 그의 옷깃을 바로잡아 주었다. 네가 바로 내일의 얼굴이야. 준비하는 동안 나는 회의실 대화를 엿들었다. 시드라운드 20억 밸류에이션. 서준이가 제품을 이끌고 내 역할은 커피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 그 패턴은 몇 년 전에 확고해졌다. 서준이의 아이디어에 대한 칭찬, 나의 실행에 대한 침묵. 돈은 한 방향으로만 흘러나갔고 결코 들어오지 않았다. 어느 새벽, 나는 해변에 섰다. 파도가 발목을 적셨다. 리조트는 야간 청소로 아직 불이 켜진 채 뒤에 우뚝 솟아 있었다. 나는 진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나를 공장에서 설정된 비밀번호가 있는 ATM으로 보고 있었다. 27살에 열리는. 입금은 금지, 출금은 당연한. 비밀번호는 필요 없고 오직 가족의 의무만 있을 뿐. 그 깨달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모든 근무, 모든 이체, 서준이를 향한 모든 칭찬이 나를 이 역할에 맞게 훈련시켰다. 믿음직한 서연, 실용적인 서연, 계산 없이 주는 사람. 아버지는 리조트 브로셔의 실을 가족사진 촬영을 잡았다. 서준이가 중앙에 서서 팔을 넓게 벌렸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양옆에 섰다. 나는 클립보드를 들고 약간 뒤에 섰다. 사진작가가 균형을 위해 나에게 옆으로 비켜달라고 요청했다. 배경인물이라서요. 그가 말했다. 아버지가 동의했다. 쟤는 운영을 담당하거든. 나는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지었다. 내 안의 비밀번호 자물쇠는 27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서준이의 앱이 대학가 앱스토어에 출시되었다. 다운로드 수가 급증했다. 아버지는 해성 요트라는 브랜드 폴로 셔츠를 주문했다. 직원들은 자랑스럽게 그것을 입었다. 나는 지하 세탁실에서 빨래를 개었고 김이 서려 안경이 뿌옇게 되었다. 어머니는 론칭 파티를 계획했다. 상공회의소 회원, 시의원, 요트클럽의 초대장이 발송되었다. 예산은 500만 원. 랍스터 케이터링, 무제한 주류. 나는 청구서와 급여 대장의 균형을 맞췄다. 투자할 가치가 있어. 어머니가 말했다. 가시성이 중요하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누구를 위한 가시성이었을까? 파티의 밤이 왔다. 야자수에는 전구들이 드리워져 있었다. 라이브 밴드가 레게 음악을 연주했다. 서준이는 손에 데모 태블릿을 들고 군중 속을 누볐다. 투자자들이 모여들었다. 아버지는 그를 혁신가라고 소개했다. 어머니는 샴페인을 들고 돌아다녔다. 나는 얼음통을 채우고 엎질러진 것을 닦고 발레 파킹을 안내했다. 한 벤처 투자자가 아버지에게 지분 분할에 대해 물었다. 가족 기업입니다. 아버지가 대답했다. 모두 핏줄로 얽혀 있죠. 나는 쓰레기 봉투를 부두로 옮겼다. 바다는 축하의 불빛을 삼켰다. 내 휴대폰에는 잔액 부족 알림이 떠 있었다. 나중에 서준이가 나를 찾아왔다. 누나, 숫자가 괜찮아 보여. 프리시드 다음 주에 마감이야. 그는 내 어깨를 툭 쳤다. 누나의 지원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지원. 그 단어는 소금 맛이 났다. 나는 파티로 돌아갔다. 손님들은 서준이의 미래를 위해 건배했다. 직원 앞치마를 두른 누나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ATM 비유가 명확해졌다. 27살까지 잠겨 있고 요구 시 출금 가능. 이자는 없고 질문도 받지 않는다. 나는 테이블을 닫고 의자를 쌓았다. 밴드는 짐을 쌌다. 아버지는 2단계 투자를 위한 참석자 명단을 세고 있었다. 어머니는 서준이와 시장의 사진을 찍고 있었다. 나는 직원 라커룸으로 슬쩍 빠져나왔다. 형광등이 윙윙거렸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 피곤한 눈, 빛바랜 리조트 로고. 자물쇠가 기다리고 있었다. 비밀번호는 오직 나만의 것이었다. 졸업 일주일 전 침대 옆 탁자에서 휴대폰이 울렸다. 법무법인 미래라는 글자가 화면에 떴다. 나는 침실 문을 잠그고 램프 아래에서 메시지를 열었다. 공식적인 레터헤드가 화면을 채웠다. 박서연님께 고 윤혜정님 설정 취소 가능 신탁이 귀하의 27번째 생일에 활성화됩니다. 평가액 920억 원. 기원 1985년
호텔 관리 소프트웨어, 특허, 글로벌 라이선싱, 복리 로열티, 지분 보유, 지정 사유. 구 윤혜정님은 2015년 유언 보충서에 주요 수혜자는 가족의 보조 없이 지속적인 재정적 독립을 증명하는 첫 번째 여성 후손이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박서연님은 해운 그랜드 리조트에 고용되어 있는 동안 4년 연속으로 전문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스스로 충당하여 22세에 이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요약본 유언보충서 발췌문 독립성 감사보고서 동봉. 자세한 내용은 연락 바랍니다. 최민준 변호사. 나는 유언보충서를 스크롤했다. 할머니의 필체가 파란 잉크로 스캔되어 있었다. 서연이는 12살에 프런트 데스크에서 일한다. 팁 하나하나를 모은다. 용돈을 달라고 한 적이 없다. 그녀는 빌리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일구는 아이다. 그 돈은 27살이 되면 온전히 그녀의 것이다. 공동 수탁인 없음, 거부권 없음. 첨부 파일에는 수십 년 전부터 재투자된 이익, 세금 효율성 등이 기록된 스프레드시트가 로드되었다. 할머니 윤혜정은 저가형 체인 호텔을 위한 디지털 예약 시스템의 선구자였다. 그녀는 1985년에 코드를 라이선스하고 영구적인 로열티를 유지했다. 내가 카운터를 닦는 동안 부는 복리로 불어나고 있었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서연아, 식당으로 내려와. 가족회의야. 나는 사인용으로 차려진 오크 테이블로 내려갔다. 아버지는 상석에 서 있었고 중앙에는 서류 폴더가 놓여 있었다. 어머니는 물잔 옆에 출력물을 놓았다. 서준이는 의자에 발을 올린 채 이메일을 훑어보고 있었다. 어머니가 침묵을 깼다. 법무법인에서 우리에게도 통지서 사본을 보냈더구나. 그녀는 페이지들을 정렬했다. 920억 원. 할머니의 노력이 결실을 보았어. 아버지가 폴더를 열었다. 혜정 씨는 가족 전체의 이익을 의도한 거야. 서준이의 플랫폼은 그녀의 환대 비전을 확장하는 거지. 나는 요약본을 훑어보았다. 모든 페이지 상단에 내 이름이 있었다. 활성화 조항, 27세. 유언보충서 발췌문은 노란색으로 강조 표시되어 있었다. 서준이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론칭을 위한 브릿지 캐피탈이야. 며칠 내로 투자자들이 결정할 거야. 어머니가 몸을 기울였다. 얘야, 넌 그 돈 필요 없잖니. 넌 잘 해내고 있어. 서준이의 미래는 규모가 필요해. 아버지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위임장이었다. 서명해. 만기까지 우리가 관리할게. 세금을 간소화하는 거야. 나는 줄 하나하나를 읽었다. 취소 불가능한 증여, 박진우와 김미경에게 전권 위임, 즉시 효력 발생, 분배 재량권, 목이 조여왔다. 이것은 내가 무언가에 접근하기도 전에 통제권을 넘기는 것이었다. 할머니는 내가 유일한 일구는 사람이라고 쓰셨어요. 아버지의 눈이 가늘어졌다. 가족은 자원을 함께 모으는 거야. 장기적으로 너에게도 이익이야. 서준이가 덧붙였다. 시리즈 A 투자 유치 후에 모두에게 지분을 줄게. 누나, 목도 커지는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도움을 거부하는 건 우리를 분열시키는 거야. 우리가 몇 년 동안 널 지원해줬는데. 나는 서류를 옆으로 밀었다. 서명하지 않겠어요? 유언 보충서에는 거부권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주먹이 나무 테이블을 내리쳤다. 유리잔들이 뛰어올랐다. 다시 말해봐. 서명하지 않겠다고요. 내 말은 깨끗하게 잘려나갔다. 서준이가 날카롭게 웃었다. 유산 가지고 장난해. 지금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거야. 어머니가 속삭였다. 이기적이긴. 우리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아버지가 일어섰다. 너는 여기서 특권을 누리고 있어. 이 집, 공과금, 차까지. 나는 그의 시선을 마주했다. 지난 3달 공과금은 제가 카페에서 번 팁으로 냈어요. 할머니는 모든 영수증을 추적하셨죠. 침묵이 방을 삼켰다. 복도에서 시계가 똑딱거렸다. 아버지가 위층을 가리켰다. 방으로 올라가. 반성해. 나는 계단을 올랐다.
등 뒤에서 문이 잠겼다. 이메일이 빛나고 있었다. 920억 원. 아버지의 연간 예약 실적보다 큰 금액이었다. 유언 보충서가 빛나고 있었다. 서연이는 일구는 사람이다. 할머니의 1986년 학회 사진이 책장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플로피 디스크를 트로피처럼 들어올린 모습이었다. 나는 최 변호사에게 타이핑했다. 신탁 서류 전체와 유언 보충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긴급. 답장이 울렸다. 자료 취합 중. 오전 9시에 사무실로 전화 요망. 아래층에서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버지는 비상대책에 대해, 어머니는 설득에 대해, 서준이는 마감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는 침대 머리판에 기댔다. 집이 물려받은 기대감 속에서 오그라드는 것 같았다. 할머니는 독립을 월급 명세서와 희생으로 측정하셨다. 이번만큼은 비밀번호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블라인드를 통해 스며들었다. 아침 식사는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아버지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커피를 저었다. 어머니는 자몽을 잘랐다. 서준이는 투자 제안서를 검토했다. 아버지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서류는 그대로 있다. 금요일까지 서명해. 그러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볼 거야. 다른 방법. 위협이 공중에 맴돌았다. 나는 오렌지 주스를 마시고 앞치마를 들고 리조트로 향했다. 체크인 줄이 데스크에 늘어서 있었다. 나는 도착 손님을 처리하고 스위트룸을 업그레이드하고 불만을 해결했다. 내 안에서는 마감 시간이 똑딱거리고 있었다. 목요일은 일상 속에서 흐릿하게 지나갔다. 아버지는 직원들에게 효율성 검토에 대한 이메일을 보냈다. 어머니는 미소를 고정한 채 자선 오찬을 주최했다. 서준이는 투자자 미팅을 위해 서울로 날아갔다. 습한 금요일 새벽이 밝았다. 위임장은 펜과 함께 사이드보드 위에 놓여 있었다. 졸업식 날이 왔다. 연세대학교 무대가 조명 아래 빛나고 있었다. 300명의 하객이 관람석을 가득 메웠고 프로그램이 습한 바람에 펄럭였다. 우리 가족은 바삭하게 다린 흰 옷을 입고 맨 앞줄에 앉았다. 아버지의 리넨 정장, 어머니의 진주 귀걸이가 빛을 반사했다. 서준이는 졸업 가운을 매만지고 있었다. 행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이름이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고 졸업장이 수여되고 박수갈채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서준이는 무대 뒤에서 휴대용 마이크에 대고 대사를 중얼거리며 서성였다. 총장님, 감사합니다. 자랑스러운 연세인 그의 차례가 왔다. 그는 계단을 뛰어올랐다. 학사모의 술이 흔들렸다. 군중은 지역 리조트 상속자를 위해 더 크게 환호했다. 아버지는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어머니는 작은 연세대 깃발을 흔들었다. 서준이가 연단을 잡았다. 이 학위를 받기 전에 발표할 것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 줄을 향해 돌아섰다. 제 누나 박서연이 그녀의 신탁기금에서 15억 원으로 제 요트 예약 앱에 투자할 것입니다. 웅성거림이 퍼져나갔다. 휴대폰들이 올라왔다. 300개의 얼굴이 나를 향해 돌아섰다. 아버지가 손에 폴더를 들고 먼저 일어섰다. 그는 옆 계단을 올랐고 어머니가 뒤따랐다. 경호원들은 망설였지만 어쨌든 가족이니 통과시켰다. 아버지가 무대 가장자리에 섰다. 약정서에 서명해 앞줄에 들릴 만큼 큰 소리로 말했다. 그는 폴더를 열었다. 똑같은 위임장이었다. 펜이 끼워져 있었다. 어머니가 가까이 다가왔다. 서명하지 않으면 넌 끝이야. 더 이상 가족도 없어. 마이크가 모든 단어를 증폭시켰다. 속삭임은 수군거림으로 변했다. 무대 위에 한 교수가 눈살을 찌푸렸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프로그램이 주먹 안에서 구겨졌다. 아니요. 내 목소리는 운동장 건너편까지 선명하게 들렸다. 서준이의 미소가 사라졌다. 진심은 아니겠지. 아버지가 서류를 내밀었다. 이건 이제 공개된 일이야. 발을 빼면 우리 모두 망신당하는 거라고. 어머니가 쉿소리를 냈다. 지켜보는 투자자들을 생각해. 나는 통로로 나섰다. 그건 제 돈이에요. 싫어요. 서준이가 졸업장을 떨어뜨렸다. 그는 무대를 가로질러 돌진했다.
넌 나한테 빚졌어. 그의 손이 내 어깨를 세게 밀었다. 나는 뒤로 비틀거렸다. 발 뒤꿈치가 마이크 스탠드에 걸렸다. 금속 받침대가 기울어졌다. 내 머리가 날카로운 모서리에 부딪혔다. 고통이 하얗게 폭발했다. 따뜻한 피가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다. 무대가 빙빙 돌았다. 군중 속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휴대폰 플래시가 터지고 동영상이 촬영되었다. 세상에 119 불러. 제가 쟤를 쳤어. 서준이는 손을 내민 채 얼어붙었다. 그럴 생각은 아버지가 그의 팔을 잡았다. 진정해. 어머니는 입을 가렸다. 서연아, 일어나. 괜찮잖아. 나는 일어서려고 애썼다. 시야가 붉게 흐려졌다. 마이크 스탠드가 요란하게 뒹굴었다. 경호원들이 무대로 달려왔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었다. 모두 물러서세요. 한 하객이 소리쳤다. 영상 찍었어요. 클립은 이미 업로드되었다. SNS 알림이 화면마다 울려 퍼졌다. 연세대 폭행이 순식간에 지역 실시간 트렌드에 올랐다. 구급대원들이 밀치고 들어왔다. 머리 부상입니다. 공간 확보하세요. 서준이는 창백한 얼굴로 뒷걸음질 쳤다. 사고였어요. 아버지는 경찰관과 다투었다. 가족 문제입니다. 내부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경찰이 서준이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폭행입니다.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같이 가셔야겠습니다. 어머니가 애원했다. 얘는 졸업생이에요. 이건 오해라고요. 군중은 모든 것을 촬영했다. 댓글이 쇄도했다. 저거 해운 그랜드 아들이네. 누나가 투자 안 해준다니까. 피가 사방에. 나는 무대에 누워 있었다. 거즈가 두피를 압박했다. 조명이 너무 밝았다. 사이렌이 가까워졌다. 학장은 남은 행사를 취소했다. 하객들은 충격에 휩싸여 밖으로 나갔다. 휴대폰은 여전히 녹화 중이었다. 서준이는 경찰차에 태워졌다. 아버지는 변호사를 외치며 뒤따랐다. 어머니는 남아 있었다. 눈물이 마스카라를 번지게 했다. 왜 이렇게 소란을 피우니? 피가 내 졸업가운을 적셨다. 구부러진 마이크가 내 옆에 놓여 있었다. 경호원들이 현장을 봉쇄했다. 영상은 구급차 문이 닫히기 전에 조회수 100만을 돌파했다. 나는 응급실 조명 아래서 깨어났다. 모니터는 일정하게 삐 소리를 냈다. 부산대학교 병원 응급실은 요오드와 플라스틱 냄새가 났다. 간호사가 수액을 조절했다. 뇌진탕 프로토콜입니다. 깨어 있어야 해요. 의사가 차트를 들고 들어왔다. 박서연 씨, 머리 열상으로 12반을 꿰맸습니다. 경미한 외상성 뇌손상, 추락으로 인한 갈비뼈 2대에 금이 갔습니다. CT는 깨끗하고 출혈은 없습니다. 하룻밤 경과를 지켜보겠습니다. 그는 차트에 서명했다. 4시간마다 진통제 맞으세요. 화면은 보지 마시고요. 가족분들 밖에 계십니다. 아버지는 유리 너머로 보이는 복도를 서성이고 있었다. 어머니는 휴지로 눈가를 닦았다. 서준이는 아마 경찰서에 있을 것이다. 에밀리 병원 사회복지사가 커튼을 쳤다. 명찰에는 에밀리 강 사회복지사라고 적혀 있었다. 안녕하세요, 서연 씨. 저는 안전계획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녀는 의자에 앉았다. 무대 위에서 일어난 일은 폭행입니다. 그들을 보호할 필요 없어요. 나는 갈비뼈가 아우성치는 것을 느끼며 몸을 움직였다. 순식간에 일이 커졌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영상이 어디에나 있어. 경찰에 신고했어. 접근 금지 명령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녀는 팸플릿 하나를 밀었다.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면 이 자료들을 활용하세요. 아버지가 노크했다. 들어간다. 에밀리가 일어섰다. 환자가 방문객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망설였다. 아직은요. 그녀가 문을 막았다. 환자에게 공간을 주세요. 밖에서 웅얼거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에밀리가 돌아왔다. 서연 씨의 결정이 모든 것을 바꿨어요. 고소할 건가요? 나는 천장 타일을 응시했다. 아마도요. 그녀는 명함을 건넸다. 언제든 전화하세요. 쉼터, 상담, 법률 지원. 다시 혼자가 되었다. 나는 휴대폰을 집었다.
화면은 깨져 있었고 배터리는 거의 없었다. 나는 신탁 이메일에 있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법무법인 미래. 접수원이 받았다. 박서연입니다. 최민준 변호사님, 긴급히 연결 부탁드립니다. 클래식 대기 음악이 흘렀다. 그리고 그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다. 박서연 씨, 오는 길에 뉴스를 봤습니다. 1시간 후 커튼이 젖혀졌다. 최 변호사의 은발, 네이비색 정장, 검은 서류 가방이 간호사의 안내를 받으며 들어왔다. 그는 서류 가방을 쟁반 테이블 위에 놓았다. 윤혜정 여사님은 이런 상황에 대비하셨습니다. 그가 잠금 장치를 풀며 말했다. 봉인된 두꺼운 폴더들이 나왔다. 신탁 사본 전체, 비상조항, 사기 방지 장치. 그가 하나를 열었다. 할머님께서는 경영부실을 의심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 트리거를 심어두셨죠. 나는 움찔하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들은 지금 통제권을 원해요. 그가 문서를 밀었다. 강압방지 조항입니다. 강압에 의한 양도는 위임장을 무효화하고 자동 동결 조치가 발동됩니다. 또 다른 파일, 이메일 체인입니다. 2018년 윤혜정 여사님께서 저에게 만약 박서방이 조기 접근을 시도하면 증거를 공개하라. 증거. 약 기운에도 불구하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최 변호사가 계속했다. 은행 기록, 유령회사, 1990년부터 로열티의 70%가 빼돌려졌습니다. 나는 숨을 내쉬었다. 그들이 계약서를 위조하고 서명을 위조했어요. 우리는 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닫았다. 법정 없이는 그들은 당신의 것에 손댈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방패가 생긴 듯 무게가 가벼워졌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나와 의무 사이에 서 있었다. 밖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내 딸이야. 경비원이 개입했다. 선생님, 목소리를 낮춰주십시오. 최 변호사가 일어섰다. 제가 경찰과 협조하겠습니다. 진술은 내일 하도록 하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가 짐을 쌌다. 쉬세요. 윤 여사님은 당신을 위해 이 요새를 지으셨습니다. 문이 딸깍 소리를 내며 닫혔다. 모니터 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에밀리가 확인하러 왔다. 할머니 변호사님이요? 그녀가 미소 지었다. 잘 됐네요. 혼자가 아니에요. 야간 근무자가 조명을 어둡게 했다. 약 기운에 통증이 무뎌졌다. 나는 어둠 속에서 서류 가방의 윤곽을 응시했다. 보호받고 있다. 그 단어가 따뜻하게 자리 잡았다. 아침에는 죽과 젤리가 나왔다. 아버지는 다시 들어오려 했지만 거부당했다. 어머니는 서명 없는 카드와 함께 꽃을 남기고 갔다. 에밀리는 후속 신경과 진료, 갈비뼈 보호대, 2주간의 휴식 지침과 함께 나를 퇴원시켰다. 최 변호사가 로비에서 차를 대기시킨 채 기다리고 있었다. 집으로 갈까요? 호텔로 갈까요? 호텔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차창 밖으로 야자수가 흐릿하게 지나갔다. 처음으로 가족이 굴복을 의미하지 않았다. 퇴원 몇 주 후 호텔로 법원 통지서가 도착했다. 부산 가정법원, 긴급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신청인, 박진우. 나는 로비에서 소장을 읽었다. 박서연은 망상 장애를 앓고 있으며 가족의 지원을 거부하고 재정 관리가 불가능함. 의료 첨부 서류는 무대 사건을 강조하며 트라우마로 인한 편집증이라고 주장했다. 사고 이틀 후 날짜가 적힌 심리평가서는 판단력 손상을 주장했다. 최 변호사가 대리석 계단 밖에서 나를 만났다. 대응 전략은 준비됐습니다. 그는 오늘은 서류 가방 없이 얇은 태블릿을 들고 있었다. 법정 안은 광택나는 나무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다. 엘레나 김 판사가 검은 법복을 입고 중립적인 표정으로 주재했다. 박진우는 날카롭게 다려진 정장을 입은 그의 변호사 리차드 한과 함께 앉아 있었다. 김미경은 방패처럼 핸드백을 꼭 쥐고 그 옆에 앉았다. 서준이는 보석 조건으로 인해 불참했다. 서기가 사건 번호 2025느 단천 847을 불렀다.
한 변호사가 시작했다. 박서연 씨는 동생의 교육과 합법적인 사업을 돕기를 거부했습니다. 부상 후의 비정상적인 행동은 그녀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감독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그는 벽 스크린에 의료 기록을 투사했다. 뇌진탕 이력, 졸업식에서의 공개적 폭발, 합리적인 가족의 요청 거부, 최 변호사가 일어섰다. 이해 있습니다. 자발적인 기여를 의무로 오도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입니다. 김 판사가 말했다. 나는 증인석에 섰다. 선서를 했다. 한 변호사가 신문했다. 당신은 수년간 서준 씨의 등록금, 차량, 스타트업 비용을 지원했죠? 네, 자발적으로요. 하지만 론칭 자금 15억 원은 거부했고요. 그 요구는 강요의 영역으로 넘어섰습니다. 그가 비웃었다. 가족의 유산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것 아닌가요? 아니요. 그건 제 상속 재산이었습니다. 최 변호사의 차례였다. 그는 법정 노트북에 USB를 삽입했다. 증거 A입니다. 2018년 3월 12일 자 윤혜정 여사님께서 최민준 변호사에게 보낸 이메일입니다. 제목 비상시 공개. 본문 최 변호사. 만약 박서방이 로열티를 빼돌리거나 신탁의 조기 접근을 시도하면 첨부된 1990년 계약서 위조 증거를 공개하시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서연이를 보호하시오. 웅성거림이 울려 퍼졌다. 박진우는 자리에서 몸을 뒤척였고 관절이 하얗게 변했다. 다음 슬라이드. 1991년부터 현재까지의 은행 거래 내역서. 소프트웨어 로열티의 70%가 케이맨 제도의 유령회사 MB홀딩스로 송금됨. 연평균 23억 원. 법의학 보고서가 뒤따랐다. 1990년자 수정안의 서명은 윤혜정 여사의 기존 샘플과 일치하지 않음. 위조 확률 98%. 박진우의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했다. 증거의 연속성 문제입니다. 최 변호사는 윤 여사의 공증인이 1985년에 공증하고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봉인된 원본을 제시했다. 김 판사가 안경을 낮게 걸치고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박진우 씨, 자금 유용 혐의에 대해 답변하시죠. 박진우가 일어섰다. 경영 구조 조정이었습니다. 혜정 씨가 구두로 승인했습니다. 기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 변호사가 반박했다. 오직 위조된 부록만 있을 뿐입니다. 또 다른 슬라이드. 유령 회사의 이사, 박진우, 김미경. 배당금 지급 내역이 리조트 확장 대출과 일치하며 신탁 감사관에게는 미보고됨. 김미경이 속삭였다. 이럴 순 없어. 한 변호사가 수습하려 했다. 설령 사실이라도 후견인 제도는 원금을 보호합니다. 김 판사가 말을 잘랐다. 청구는 무능력을 주장하지만 증거는 망상이 아니라 계산된 거절을 보여줍니다. 최 변호사가 마무리했다. 신탁에는 강압 방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요는 모든 위임장을 무효화합니다. 소송 제기와 동시에 자동 동결 조치가 발동되었습니다. 판사는 조용히 서류를 검토했다. 시계가 크게 똑딱거렸다.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편파 판결의 여지 없이 망치가 내리쳐졌다. 박진우에 대한 사기 혐의 조사를 개시한다. 검찰과 국세청에 이첩한다. 재판을 마친다. 박진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는 테이블 가장자리를 붙잡았다. 김미경은 핸드백에서 휴지를 쏟으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우리 명예, 모든 게 법정 경위가 다가왔다. 선생님, 정리될 때까지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방청석의 기자들은 맹렬히 타이핑했다. 헤드라인은 이미 형성되고 있었다. 최 변호사가 USB를 챙겼다. 신탁은 온전합니다. 당신의 자산은 감사가 끝날 때까지 그들의 손이 닿지 않도록 동결되었습니다. 나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다리를 굳건히 딛고 내려왔다. 방이 더 크게 느껴졌다. 법원 밖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해운 그랜드 상속녀 수십억 대 사기 혐의로 붙인 고발. 마이크가 앞으로 쇄도했다. 박진우는 폴더로 얼굴을 가렸다. 김미경은 눈물을 훔치며 대기 중인 세단으로 서둘러 갔다. 최 변호사가 나를 옆문으로 안내했다.
1단계 완료. 다음은 민사소송입니다. 주차장에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었다. 정의는 마침내 온도를 가졌다. 6개월 후 부산지방법원은 그 여파를 마무리지었다. 박진우는 모든 리조트 계약을 잃었다. 납품업체들은 사기 헤드라인을 보고 도망쳤다. 해운대의 오션프론트 저택은 헐값에 경매로 팔렸다. 그는 쇼핑몰의 타임쉐어 키오스크에서 영업직을 구했다. 폴리에스터 넥타이가 목을 졸랐다. 김미경은 시내의 원룸 오피스텔로 이사했다. 예전 사교 클럽 친구들은 초대를 무시했다. 그녀는 텅 빈 통로를 덜거덕거리는 카트를 끌며 혼자 쇼핑했다. 서준이의 앱은 서버 비용 미납으로 압류되면서 론칭과 동시에 망했다. 채권자들이 5억 원의 대출금을 쫓았다. 그는 오랫동안 압류당한 빨간 머스탱 대신 서울에서 카카오 티블루를 운전했다. 심야은행으로 겨우 이자만 갚았다. 나는 조용히 개명 신청을 했다. 윤서연으로. 서기가 승인 도장을 찍었다. 아무런 팡파르도 없었다. 신탁 배당금은 깨끗하게 흘러들어왔다. 최 변호사는 윤혜정 여성기술 인재 장학금을 설립했다. 한부모 가정 출신의 코딩 전공자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했다. 첫 수혜자는 12명의 학생이었고 그들의 노트북은 반짝였다. 나는 장학금 수여식 날 캠퍼스를 방문했다. 수혜자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야간 근무, 의심, 마침내 작동하는 코드. 한 여학생이 합격 통지서를 꼭 쥐고 말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꿨어요. 박진우가 키오스크에서 한 번 전화했다. 추천서 좀. 나는 음성 사서함이 차도록 내버려 두었다. 김미경이 생일 카드를 보냈다. 반송 주소는 오피스텔이었다. 안에는 떨리는 손글씨로 미안하다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읽지 않고 파일에 넣었다. 서준이가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차단했다. 장학금은 확대되었다. 열레갈라 행사는 수백만 달러를 모금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연설했다. 할머니는 시스템을 만드셨습니다. 저는 미래를 만듭니다. 인연을 끊는 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입니다.